이번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강의 내용은 인적 자원 관리의 개요, 그리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인사고과 또 인재 확보 관리, 인재 개발 관리, 또 보상 관리, 유지 관리 이런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인사관리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 전문 직종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물론 이 강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임직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그 인사관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조직의 입장에서는 인사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인사를 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HR 인적 자원 관리의 강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도 결국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경영 환경, 그리고 기업의 경영 이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전략과 무관하지 않죠. 자, 이러한 그 틀에서 이제 조직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우리가 조직화해서 약간 그 조직과 연계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HRP, HRU, 또 HRD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직화에서 조직의 목표는 창조제도, 과정운영, 문화풍토이며 그 안에서의 개인의 이제 목적은 퍼스널리티, 태도, 의욕, 또 역할 활동, 캐리어 관리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 개발, 보상, 유지하는 것이 HR 체계의 HR 관리의 체계인데요. 그래서 삼성에서 한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0,000명의 임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라. 결국 현대 기업의 성공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HR 체계는 인력의 확보 관리, 자,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삼성에서 또는 현대에서 한때는 해외에 그 유학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졸업 시즌이 되면 HR 담당자들을 파견하고 그런 노력이 다 이제 인적 자원 확보 관리와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관리는 종업원이나 임직원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여서 최대한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개발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인재가 우리
기업을 이해하고 또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들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보상 관리는 금전적으로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유능한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뭐 여기에 확보와 개발에 들어간 그 비용들이 모두 허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위한 관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것은 그 연봉과 같은 이런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고 이 비금전적인 보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는 종업원들은 노조를 형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노조를 형성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는 그 조립 라인에 종업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또 그래서 노조가 강력한데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현대차가 노사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유지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뿐 아니고 유지 관리는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이러한 확보, 개발, 보상, 유지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 아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주 쉽게 그 HR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 체계에 대해서 좌우 관계를 살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가 이제 HR 활동 체계라고 했는데, 기업이나 조직은 목표가 있고 또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 인사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관점에서 그 목표를 살펴보면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해져야 될 일의 직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근간으로 인재 확보, 인재 개발, 인재 보상, 유지 관리 이런 그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체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직무와 인간을 통합해서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해 보면 인적 자원 관리 세부 활동에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외에 활동 관리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인사관리에서 인용한 저자는 인적 자원 관리의 활용 부분은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각각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R 활동 체계라는 것은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앞으로 그 인사관리 강의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그것이 어디에 편입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직무의 특성과 내용, 즉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또 업무의 숙련도, 또 책임과 같은 직무상의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화에서 요 비슷한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조직화라는 것은 기능적 측면의 조직화는 이제 직무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측면의 조직화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직화에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세 가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력, 예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최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이 조직화에서 우리가 큰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HR에서는 이 조직화와 관련된 사항 아래서 이제 직무 쪽에서는 직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직무 조사는 직무 분석, 여기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직무 분석, 또 그다음 직무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무 요건을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는 인사 조사에서 인사 기록과 인사 고가, 이제 평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직무 수행 능력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능력과 요건과 이러한 요건과 이 사람의 능력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이제 잘 배치를 한 것이고, 그 해줘야 될 일에 비해서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 갭을 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의 그 현재의 하려고 하고 있는 직무의 요건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다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승진이나 또는 이 사람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 직책으로 이동을 하는 요런 결론을 우리가 요 분석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우리가 조직화에서 알아본 슬라이드가 그 앞에 직무 분석과 유사하다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측면의 조직화와 인적 측면의 조직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를 파악하고 직무에 따라서 조직 구조 결정과 직책 직위를 결정한다는 것이 조직화였잖아요. 그래서 직무의 파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배치와 자원의 배분, 요것이 이제 조직화에서는 인적 측면의 조직화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과 부분의 업무가 이 개인의 요건과 그 직무가 동일하냐, 또 어느 부분이 크냐에 따라서 앞에서 본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직무 분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직무 분석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과물로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배경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직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직무 정보를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진술서 작성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접법은 직무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그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식의 조사 대상자가 직접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그런 서면 방식이고, 이제 관찰법은 직무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 대상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어떤 그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진술서 작성법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고서 이제 직무 분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매번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웃소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웃소싱을 할 때 이제 외부 전문가들,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를 이제 활용하는데, 이 직무 분석도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컨설팅 분야에는 HR 관련 컨설팅이 아주 흔히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만약 외부 인사 전문가에게 이런 일을 이제 하라고 의뢰할 때 이 외부 전문가는 기업 내부의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직무 분석이 어려워지는데 그 사실은 이런 그 방법들이 그 외부 컨설팅 업체들이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외부 HR 컨설팅 담당자들이 아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쪽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직무 분석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HR 담당자들은 외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부 사정이 어두워서 직무 분석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앞에서 그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작성되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직무 기술서는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이제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그다음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술한 문서를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데, 직무 기술서의 내용은 뭐 당연히 직무의 명칭, 또 소속 이런 내용과 그 직무의 내용, 직무 요건, 직무 전반에 거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직무 기술서의 초점은 업무 중심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직무 명세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서는 직무 기술서 내용 중에서 여기 내용 중에서
직무 요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지 직무 요건만을 분리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담당자의 지식, 능력, 기능, 행동과 같은 것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한 문서를 직무 명세서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사람 중심의 인적 요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는 이제 그 직무에 대한 내부 번호죠. 그리고 그 직무명, 일반 회계관리, 어떻게 보면 그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소속은 이제 관리부의 재경팀, 재무경리라는 요 재경팀에 속해 있고, 직군, 경영관리 직군이고, 직종은 재경이고, 등급은 뭐 5등급이다. 이건 이제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군, 일반 회계관리의 직무 개요는 재무제표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밸런스 시트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죠. 재무제표 등 각종 결산 자료를 작성하고 회계상의 손익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제 이 직무의 개요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반 요건과 이제 그 소요 능력을 보면 여기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공통으로 할 수 있고, 최적 연령 범위도 나와 있고, 또 기초학력, 특수 자격은 없고, 또 전공을 만약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하면 좋으냐 하는 것은 상경 계열이고, 그다음 전공학과는 회계학, 경영학, 그다음에 이제 숙련 기간은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일을 담당하고 나서 전환할 수 있는 부서와 직무는 세무 쪽의 회계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요 능력으로는 지식에서는 이제 학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으로 나눠서, 학술적 지식에서는 회계학인데 원가 회계라든가 관리 회계라든가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 지식으로는 재무 상업부기, 그 다음에 이제 PC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회사 재무 구조의 정확한 지식. 왜냐하면 이 재무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계정 과목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 부기 운영 지식,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따른 분계, 기표, 기장 방법에 대한 지식. 요 이제 회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컴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 회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총괄적인 운영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행 업무를 이 직무기술서에 적혀 있는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직무를 하게 되는데, 회계 손익 관리, 또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관리, 원가 관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가 회계 관리 이 세 가지 직무를 크게 하게 되는데, 그 직무 절차 및 방법을 보면 그 각 사업부 또 사업국 매출 마감 후에 회계 프로그램의 입력, 또 각 부서의 전도금, 기타 비용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 시산표라는 게 있죠. 시산표를 출력해서 전월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확인하고, 뭐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 내용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회계손익관리 직무에서 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관리를 보면
매출 비용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시산표를 출력하고 뭐 등등 상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공부할 그런 내용이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건 요런 직무의 제목과 그 직무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컨설팅 하던 회사에서 그 또 다른 직무 사례를 직무 기획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 프로세스 맵이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맵으로 작성하게 한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품질 개선 활동이라는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현황, 고객의 목소리 현황을 조사하고 또 그 자체 미생물 검사 의뢰 연간 2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를 지도 점검하는 거, 요 세 가지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들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쭉 나열을 해서 이 사람의 직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직무 그 프로세스 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 맵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맵을 다 모으면 그러면 하나의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이제 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이제는 후임자에게 설명을 할 때 그동안은 그 이렇게 단편적인 문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이 직원이 자신이 하는 업무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맵을 작성을 했는데 이걸 이제 프로세스 맵이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무 기술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취업 관련 포털을 보면 거기에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채용 공고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나와요. 요게 이제 업무가 곧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일이니까 새로운 계약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돈의 입출금 관리, 그 다음에 보험사 프로모션 운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조건을 급여나 이제 대우 보상을 해주는지 요 하나가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에서 보는 내용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직무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는 그 각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직은 인사고과가 아닙니다. 이제 그 직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금제도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무평가에서 유의할 것은 그 직무의
직무 수행의 난이도, 또 복잡도, 고난 책임의 범위, 업무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직무 그 자체가 평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 그 직무 평가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주요 부처별 직무 분석 결과에 대한 직무 평가한 그 내용입니다. 직무 평가라는 것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 노하우, 관리적 노하우, 사고의 환경, 또 사고의 도전 정도, 또 행동의 자유 정도, 직무의 규모, 그렇게 해가지고 직무 난이도의 평균 이렇게 4.16 뭐 점수가 높을수록 아마 난이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 같은 경우 직무 난이도 평균이 3.31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직무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도 각 부서의 이런 그 기준으로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것이 결국 직무평가라는 거죠. 물론 형태가 이렇게 점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말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관리 체계에서 인사고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인사고과는 그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 또 근무 성적, 자격, 태도를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그 이제 인사고과는 왜 하냐 하면 인적 자원을 적정 배치, 최적 배치, 또 해당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무엇보다도 페어니스, 이 사람이 내가 공정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고과는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직무 분석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고과와 직무 분석과의 관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 이제 인사고과의 방법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서열법, 그러니까 누가 1등 했고 누가 몇 등 했다, 이렇게 서열법이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기 말에 학점을 매길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결국 서열법으로 하는 거죠. 100점 만점에 출석은 몇 점이고, 출석이 만점이 20점이고, 그 다음에 수시와 정기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학기말 평가 15%, 25%, 그 다음 과제 20%, 그 다음에 퀴즈 20%,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해서 몇 점까지는 A 학점으로 끊고 몇 점까지는 B 학점으로 끊고 하는, 이게 뭐예요? 결국 서열법이죠. 기록법이라는 것은 인사고과 내용들을 이렇게 각 항목에 따라서 적어 놓는 걸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종합기록부라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인사고과 방법으로 부적절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발전된 방법들이 주요 사건 서술법이나 자기신고법, 평가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고과에 할 때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인사고과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매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연, 자기 학교 선후배, 지연, 고향 선후배, 혈연, 친인척 이런 관계를 인사고과에서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면 불공정 시비가 붙고 그리고 이제 고과를 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제가 무엇보다도 그 독일에서 독일의 인사제도와 한국의 인사제도를 제가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독일 직장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한국 직장에도 이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양쪽 제도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이제 품위제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품위제도가 뭐예요? 내가 결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급자가 그 많은 업무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제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냥 결제를 모르고도 해버린다. 내용을 잘 파악 안 해도 그 사람을 믿고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라는 것이 이런 학연, 지연, 혈연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고과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일반 기업은 이미 그 인사고과라는 것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데 아주 수익 모델이 확실하고 망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또 뭐 은행과 같은 이런 곳이 아직 그 인사고과 할 때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보죠. 은행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그 인연을 통해서 자녀를 은행에 입행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는 범법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인사 고가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누가 그 인사 고가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과 인사 고가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본 이제 인사 고가는 직무 수행 능력 파악의 핵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벌을 위해서만 인사 고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그 요건 능력이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동일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아니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사고과를 활용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인사고과를 통해서 뭐 연봉도 정하고 보너스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그 실제로 인사고과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과서에 배우는 것처럼 잘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저기서는 이제 인사고과표 그 인사고과표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인사고과표가.
이제 인사고과표가 해당 부서의 특징을 살려서 그 해당 부서의 업무의 특징을 살려서 그 부서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업무 실적과 또 근무 태도가 이제 큰 구분인데, 근무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점 평가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무 태도라는 게 그런 성격입니다. 업무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성과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실적을 볼 때는 이제 평점 요소를 업무의 양과 업무의 질과 그 다음에 이제 총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의 양은 능률, 지속성, 속도, 또 업무의 질은 정확성, 꼼꼼함, 성과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하나의 예입니다. 뭐 반드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업무의 양에서 능률로 보면 신속 정확하게 낭비 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최우수부터 해서 분량까지 이렇게 쭉 체크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좀 현대적인 기업에서는 요즘 뭐 다면 평가라는 것도 있고, 꼭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아랫사람도 상급자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평가를 다 모아서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평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종합했을 때 업무 실적이 이제 요 6가지 실적을 종합하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태도에는 협조성, 근무 의욕, 복무 상황 이런 게 있고 총평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복무 상황 보면 규율, 근태, 태도 복장. 근태라는 건 지각, 조퇴, 결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은 체크리스트로 하기보다는 그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요즘 펀치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저기 직원 카드 부착하고 출입문 나가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일일이 작성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면 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시스템화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HR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사 확보 관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또 평가하고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 확보 관리는 우리 조직의 기업의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인력 계획에 맞는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하는 활동을 확보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 관리는 이제 인력 계획에서 이게 인력 수요 분석과 공급 예측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크면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이게 인력 과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조기에 퇴직시키거나 해고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우리 기업 내에서 이제 인력 수요와 인력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치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인력 부족, 그러면 신규 인력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 자원 중에서도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보면 인력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는 많지 않고 이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그때는 대학 졸업자는 거의 100% 취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막 경제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때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졸자들은 이렇게 쉽게 취업이 됐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은 인력 공급과 인력 수요가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처럼 불균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기업에서 사람 선발한다고 모집 공고 내봐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모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무슨 몇 자리를 위해서 몇백 명이 지원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인사 확보 관리라는 직무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자, 인사 확보 관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인력 계획과 모집과 선발과 배치라고 했는데 인력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각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이제 사전적으로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직 내외의 공급 상황을 예측하는데 이걸 인력 공급 예측. 그래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력 계획입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이 특정 인력을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적당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도 이제 대졸 신입 사원들은 넘쳐나지만 경력 사원을 뽑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취업을 해야 되면 그 취업 전략은 경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인데,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리크루트먼.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조직으로 이렇게 모셔오도록 유인하는 활동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내부 모집이 있고 외부 모집이 있는데 내부 모집은 이제 비공개적으로 적임자를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원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또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적임자를 물색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외부 모집 방법은 광고를 통한 방법, 현재 임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이게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죠. 직업 소개서나 컨설팅 업체 또는 학원과 같은 전문 인력 공급 기관으로부터 공급받는 방법, 이런 것이 있죠. 여기 지금 컨설팅 업체라는 건 뭐냐 하면 HR 전문 컨설팅 업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크루팅이에요. 사람 뽑아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이제 모집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선발은 이제 모집은 응모고 이렇게 응모된 지원자 중에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 즉 최적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이거 오류가 많이 생기죠. 그 역선택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정보를 어,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배치는 이렇게 선발된 임직원을 각 직무에 배속시키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HR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강의는 2강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